이 강의부터는 공법론을 하겠습니다. 공법론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항상 나오는 거를 넘어서 최소한 2문제 이상 나와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촌론에서 엄청 크다는 얘기죠. 실제로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 2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공법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칠판을 보세요. 특이하죠. 평상시에는 전자북으로 이렇게 활자체로 예쁘게 써놓은 그런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떠나서 제가 직접 칠판에 필기를 하는 그런 방법, 반은 그림이고 반은 글씨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재가 따로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큰 틀을 그려 놓은 뒤에 교재를 설명하면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여기 굵은 글씨로 보시면 강론, 형법 강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형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형법 각 책에 강론에 수백 개의 범죄가 있죠. 그리고 형법 문제는 아니지만 특별형법에 역시 처벌되는 조항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범죄들,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범죄들을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4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째 유형이 살인죄 유형입니다. 여기 지금 살인죄만 써있지만, 죄송합니다. 글씨를 못 써서 살인죄만 써있지만 살인죄 등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뇌물죄 유형,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유형, 마지막으로 내란죄 유형, 이렇게 4가지를 분류로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살인죄 유형을 보면 이 살인죄는 혼자 범할 수 있죠. 살인을 혼자 할 수 있지 2명 이상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갑이라는 살인범이 을이라는 피해자를 죽이는 범죄가 살인죄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2명을 그렸지만 여기서는 갑만 행위자이면서 범인이라고 써있죠. 을은 등장인물이긴 하지만 갑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 이런 죄 유형은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사기죄도 마찬가지죠. 혼자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 2명 이상이 함께 범할 수도 있고 5명이 함께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최소 1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형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많은 범죄가 저기 들어가겠죠. 2번째 유형 봅시다. 뇌물죄. 자,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이 될 겁니다만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뇌물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민원이에요. 민간인, 민원인. 이 사람이 부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공유는 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뇌물죄 유형을 보면 혼자 뇌물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자, 파트너가 없다 칩시다. 을이 없어. 갑 혼자, 공무원 혼자서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 나 돈이 궁한데 뇌물 한 1,000만 원 받아볼까? 출근했습니다. 관공서에. 출근해서 어떤 놈이 좀 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두리번 그래도 아무도 주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뇌물죄 받을 고의를 가지고 근무에 임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주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럼 뇌물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죄 유형은 혼자서 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2놈 이상이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것.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민간인이 민원인으로 강공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꼭 내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상이 아니야. 인허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돈을 한 1,000만 원 싸들고 강공서에 가는 겁니다.
담당자에게 돈을 줘서라도 내가 인허가 받아야지. 그리고 딱 돈을 가지고 갔는데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청백리야. 빈틈도 없습니다. 다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야. 또 돈을 줄 틈이 없어서 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례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받아먹을 놈이 있어요. 받아먹을 놈이 있어야 주고받고 하죠. 이렇듯이 뇌물죄 유형은 반드시 혼자 범할래야 범할 수 없고 2명 이상이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것. 여기 써있는 거 보세요. 갑, 행위자죠? 을, 피해자입니까? 아니야, 행위자죠. 갑도 행위자, 을도 행위자. 파트너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얘도 범인, 얘도 범인이지 않습니까? 여기랑 다르죠. 여기서 갑은 행위자이면서 범인인데 을은 피해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쟤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얘는 파트너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다음. 자, 3번 유형 봅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했어요. 자, 갑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 엄청 많아. 주체를 못해. 그래서 이 비밀을 누설하고 싶어. 누설하고 싶은데 딱 누설하면 그 누설된 비밀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범죄입니다. 누설, 수령,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갑이 하도 비밀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 입이 싼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출근하면서 내가 이 많은 비밀을 오늘 막 누설해버린 거야. 그리고 출근합니다. 출근해가지고 또 하는 도중에 민간이 만나서 이보세요. 잠깐만 이래보세요. 내 비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 바빠요. 그리고 다 안 듣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이 뻥끗도 못했습니다. 들어주는 의미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공무상 비밀누설죄 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받는 놈이 있어야 되지. 이해되죠? 또, 이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랑 안 썼지 않습니까? 공무원일 수 있고 민간인일 수 있는데 안 쓴 거예요. 얘가 오늘 저 공무원 비밀이 많을 것 같아. 중요한 기밀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입이 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 중에 상당 부분을 내가 입수해야지.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저 공무원이 뭐 하실 말 없습니까? 하실 말 없습니까? 없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얘는 듣고자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해. 그럼 얘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쟤한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죠? 이것도 주고받고 하는, 즉 2명 이상이 꼭 있어야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혼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뇌물죄랑 비슷하죠. 혼자 범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내란죄 볼까? 내란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을 써놨습니다. 땡땡땡땡땡. 단체 또는 다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 혼자 군인인데 나 오늘 내란죄 저질러 볼까? 총 하나 들고 얘 혼자 총 하나 들고 소총 하나 들고 수류탄 몇 개 훔쳐가지고 저 서울의 광화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총 빵빵빵빵 쏘면서 수류탄 몇 개 던지면서 사람들이 놀래겠죠. 다 나와! 이러는 거야. 이 나라 내 거야 이제. 이럽니다. 혼자서. 자, 그럼 저게 내란죄입니까?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혼자서 내란죄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탄력죄라든가 이런 범죄 되겠죠. 그러나 내란죄는 안 되는 겁니다. 내란죄 저지르려면 단체가 돼야 돼. 단체. 또 소유죄가 있으면 소유죄를 대문하는 죄라고 하는데 아니요. 대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이제 폭행자법으로 막 난리를 일으킨다 그러죠. 그게 소유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 오늘 소유죄를 범할 거야.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라든가 서울 종로 이런 데 나가서 뭐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돌 던지고. 그게 소유죄입니까? 아닙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내란죄 유형도 보면 혼자서는 절대 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이 있어야 돼. 이런 점에서는 뇌물죄 유형,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유형, 내란죄 유형 이 세 가지가 혼자서는 절대로 범할 수 없는 범죄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2명 이상, 여기는 단체 다중, 굉장히 많은 사람 이렇게 가담해야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범죄들을 2, 3, 4 유형 이 범죄들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범이 뭡니까? 우리 지금 공범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범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이걸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자가 함께 공자입니다. 두 개 더 이런 뜻이 함께 공자입니다. 근데 이 유형들은 혼자 범할 수 없고 반드시 2명 이상, 반드시라는 게 필요적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범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의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이해됩니까? 이것들은 형법 강론 또는 특별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총칙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총칙에는 필요적 공범이 없습니다. 각칙 또는 특별형법에만 써 있습니다. 개별 법조문에만 써 있는 거예요. 필요적 공범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다시 1번 유형, 살인죄 유형을 형법 강론 또는 특별형법에 저런 죄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런 죄 유형은 혼자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예요. 저거랑 2, 3, 4는 구별되시죠? 다음 2번과 3번 구별해 봅시다. 아까 안 했지 않습니까? 2번과 3번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왜?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야 돼. 갑 행위자, 을 행위자, 갑 범인, 을 범인이었죠. 물론 뇌물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더 많이 처벌됩니다. 뇌물을 주는, 뇌물을 드리는 민간인은 덜 처벌됩니다. 어떻든 간에 둘 다 행위자로서 파트너가 항상 있어야죠. 그리고 범인입니다. 둘 다. 자, 여기 보세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유형도 얘만 있어서 안 되고 얘만 있어서 안 돼. 둘 항상 있어야 돼. 이런 점에서 둘 다 필요적 공법 똑같죠. 그런데 얘도 행위자예요. 그죠? 근데 얘도 행위자야. 분명히. 그죠? 주거니 받거니 받는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뿐만 아니라 을도 행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필요적 공범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눈썹이 있는 분은 알아차렸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 뇌물죄에서 을은 행위자이면서 범인인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을은 행위자인데 범인이 아니야. 범인이 아니라는 게 뭡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법 각칙에 이게 127조에 있습니다. 127조에 의하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지 그 누설을 받은 자 처벌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입법자가 형법 127조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유형을 만들면서 이런 유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범죄 유형을 만들 때 입법자들은 이런 경우 요놈도 행위자, 요놈도 행위자이지만 조건이 받거니 하지만 반드시 2놈 이상이 있어야 되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이런 경우는 비밀을 누설하는 얘만 처벌하자. 얘는 나쁜 놈이지만 필요적 공범이지만 행위자지만 처벌하지 말자 라고 입법자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해되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둘 다 필요적 공범입니다. 그리고 가담자 모두 행위자예요. 파트너예요. 그런데 저기서는 모든 가담자 파트너가 범인인데 처벌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유형에서는 모두 다 파트너고 행위자인데 쟤만 범인 처벌되고 얘는 범인이 아니고 처벌 안 된다는 그런 현상.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봅시다. 네 번째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다중 떼거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행위자가 다 범인입니다. 그죠? 다 범인입니다. 다 범인. 물론 여기서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면 이런 범죄 유형은 단체 또는 다중 아주 떼거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이건 집합범이라고 해요. 집합범. 집합범이라고 하면 이런 유형을 필요적 공범 안에 집합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유형의 범죄가 집합범입니다. 내란죄, 소유죄 등. 다음 뇌물죄 유형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형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명 이상 있으면 돼. 여긴 2명 이상? 이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유형의 범죄는 2명 이상 있으면 돼. 근데 2명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뇌물죄에서 보면 주거니 받거니
공무사에 민의를 쓸지도 누설해주고 누설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유형 이 두 가지를요, 이 필요적 구범 내부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대항범이라고 해요. 대항범. 필요적 구범 안에는 이렇게 집합범과 대항범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배워요. 이제 텍스트로. 그래서 이런 네 번째 유형은 단체 떼거지로 엄청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집합에 따라서 집합범. 또 필요적 구범 중에 2번, 3번 유형은 최소 단위 2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2명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대항범이라. 대항이 뭡니까? 대항. 이 한자 쓸까? 이 반대 방향을 뜻이에요. 대항범. 대항범. 한 글자 못 써서 죄송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유형은 필요적 구범 중에 대항범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직접 칠판에 쓰면서 이렇게 하진 않죠.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저기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살인죄를 봅시다. 살인죄는 갑 혼자 범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을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랬지 행위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살인 행위에 가담을 합니다. 가담하는 겁니다. A도 을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A가 을에게 이렇게 가보니 갑이라는 놈이 이미 칼을 들고 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A가 을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미 갑이 칼을 들고 을을 죽이고 있는 거야. 죽이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갑에게 야, 나도 죽이고 싶은데 너 혼자 하면 나랑 함께 하자야. A가 갑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갑아, 나랑 함께 을을 죽일까? 그러니까 갑이 그래? 혼자 심심해도 잘 됐네. 나랑 함께 죽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놈이 공모로 가담하는 거예요. 공모. A와 갑이 을을 죽이는데 공모 가담하는 겁니다. 함께 죽이는 거야. 자, 죽였다 칩시다. 죽이면 얘도 행위자가 됩니다. 얘도 범인입니다. 얘도 범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형법 각칙 250조 1항에 살인죄 법조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칙 이 조문에 그런데 두 명이 함께 죽였을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 안 써 있습니다. 각칙에. 근데 지금 실제로는 두 명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형법 각칙의 살인죄 조문을 아무리 봐도 혼자 죽인 걸 전제로 했지 두 명이 함께 죽인 경우 법조문이 없거든? 그럼 이럴 때 A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형법 각칙의 처벌 중이 없다. 야, 너 그냥 집에 가. 그럽니까? 칼 들고 함께 죽인 놈을?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수사관이나 법관은 이제 각칙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각칙을 더 이상 물론 보겠지만 각칙에서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총칙과 각칙의 유형,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다 그랬죠. 자, 어느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으로만 충분히 해석이 다 가능하다 칩시다.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법 각칙에 또는 특별형법에 있는 개별 법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큰 문제 없어. 그 조문 봐도 충분해. 그럼 그 조문을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각칙에 있는 개별 조문을 적용해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 그럼 어떻게 채워놓습니까?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럴 때 도우미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도우미 조항이 총칙에 있는 조항입니다. 총칙에 있는 조항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처음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각 책의 개별 조항을 적용해서 해결되면 총칙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서 부족해. 총칙의 도우미 조항을 필요로 해. 그때는 야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등장하는 게 총칙의 조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A라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함께 죽였는데 공동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럴 때 총칙에 도우미 조항이 있는지 가봐야죠. 자, 총칙에 있습니다. 총칙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걸 바꿔야 되겠죠. 저기서 이제 A라고 썼습니다. A. 얘는 이제 갑이라고 쓰겠습니다.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얘가 을이라고 칩시다. 을. 자, A가 저걸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갑이라는 자가 을을 살해하면 얘는 행위자로서 범인이 되죠. 처벌되죠. 쟤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A가 갑에게 가담해서 야 나랑 함께 죽이자라고 공동정범을 가담합니다. 그럴 때 좀 아까 봤듯이 각칙에는 그런 처벌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야 총칙아가 좀 도와줄 조항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 있어. 이럴 때 대비해서 말이야 30조의 공동정범이 있거든. 공동정범 조항을 적용해. 그럼 되지 않습니까? 공동정범이 뭔데? 어떤 이 각칙에 또는 특별형법에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함께 범했을 때는 두 놈 이상 모두를 각자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써 있는 게 30조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갑과 A를 형법 각칙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못하는데 총칙에는 공동정범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또 A가 갑을 꼬드긴다 칩시다. 시킨다는 얘기죠. 갑이 을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그런데 A라는 놈이 갑을 살살살 꼬드깁니다. 칼 하나 구해주면서 갑아 너 말이야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을을 좀 죽여줄래? 그러니까 헐 이런 거예요. 얘가 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죽였어. 그럼 이놈은 죽인 놈이니까 형법 250조 1항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얘는 역시 피해자가 되고. 근데 형법 각칙 250조 1항에 보니까 사람을 죽인 놈을 처벌하는 건 여기 각칙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각칙에 이런 경우 사결한 놈을 뒤에서 교사한 놈을 처벌한 조항이 각칙이 없단 말이에요. 각칙 살인죄 없어요. 이 교사분 처벌하는 게 각칙이 없다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너 그냥 집에 가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 총치가 총론아 너 좀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조항이 있냐? 있지. 그게 뭔데? 교사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교사해요. 그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을 교사했지 않습니까? 이놈이 얘를 교사했잖아. 그 타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놈을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게 써 있습니다. 그게 31조 써 있다니까 1항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또 갑이 을을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도구가 없는 거야. 예리한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 그때 그걸 얘가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야 너 을 죽이려고 그러냐? 응. 내가 말이야 잘 들은 사시미 칼 하나 구해줄까? 또는 총을 구해줄까? 그러니까 고마워. 이 도움을 받고 얘가 죽였어. 그럼 얘는 살인자가 되죠. 250조 1항이 적용돼서 처벌됩니다. 그런데 살인죄 법조문에 이런 경우 정범을 도와준 놈 처벌하는 조항이 각칙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돼? 너 집에 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청론아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조항이 있냐? 있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 세팅해놨어. 도움이 조항이 여기 있어. 이게 정범입니다. 방조범이라는 뜻이에요. 도와줬다는 얘기죠. 타인의 범죄, 정범의 범죄를 도와준 놈은 어떻게든 처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막 250조 1항의 범죄를 도와준 놈이니까 얘 조항 적용하는 것은 250조 1항 그리고 형법 총칙 32조 얘 이렇게 교사한 놈을 250조 1항의 범죄를 31조로 가담했다. 이래서 얘 법조문 적용하는 건 250조 1항 및 31조 공동을 했으면 250조 1항의 살인죄 범죄를 공동을 했다 그래서 250조 1항 플러스 30조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됐죠? 또 하나 봅시다.
자, 이놈이 A가 을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더 야비한 놈이죠. 그래서 갑이 정신병자거든. 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갑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뭐 꽤 괜찮은 물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야 내가 하나만 부탁할까?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뭐 그러니까 칼 하나 구해주면서 예리한 사시미 칼 하나 구해주면서 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얘가 죽였습니다. 그럼 얘는 형법 250조 1항의 행위를 했죠. 근데 얘는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정신병자였습니까? 살인죄 구성 가능성, 이보성까지 있지만 책임이 족구돼서 무죄라고 쳤습니까? 그럼 얘는 처벌 안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250조 1항 부분에 보면 살인죄를 범했는데 살인을 범했는데 처벌되지 않는 놈을 배후에서 조종한 놈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각칙. 그럼 너 집에 가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청노나 청취가 좀 도와줄 도움이 조항이 있냐 그래. 있지. 그게 뭔데? 34조 봐라 이거야. 34조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느 행위를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방조한 자는 그놈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 이게 바로 간접정범입니다. 그 얘는 250조 1항 적용되는 법조문 말입니다. 250조 1항 및 총칙의 34조 적용돼서 얘는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이렇듯이 각칙에 또는 특별법에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하는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공동으로, 교사로, 종범, 즉 방조로, 간접으로 가담했을 때 이를 각칙으로는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칙상의 도미 조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얘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총칙에 있는 조항으로서 공범이지 않습니까? 얘가 보면 혼자, 자 다시 보세요. 살인죄 유형은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인데 지들이 알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범으로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범들을 혼자서 범할 수 있는 범죄에 자기들이 임의로 알아서라는 뜻이죠. 임의로 공범으로 가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총론에는 이러한 범죄 유형을 임의적 공범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살인죄 등 이런 범죄는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 이런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범으로 가담하는 사람을 각칙 또는 특별형법에는 처벌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집으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미 조항이 총론에 써 있는 조항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보면 이런 유형의 공범인데 이건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에 지들이 임의로 알아서 공범을 가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전범, 교사범, 종범, 간접전범을 총칙에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해서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공범은 총칙상의 공범을 말한다. 이해되죠?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지들이 알아서 법에서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혼자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걸 지들이 알아서 공범으로 가담한 스타일의 공범 날되어 있는 게 총칙에 있다. 총론에. 그래서 총론상에 있는 이런 공범을 임의적 공범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각칙 또는 특별법의 2, 3, 4 유형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얘들은 혼자 범할 수 없는 범죄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 2명 이상이 또는 단체 다중 집단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법에서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필요적 공범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래서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나눈 겁니다. 필요적 공범은 각칙 또는 특별형법에만 있는 겁니다. 자, 끝난 것 같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혼자서 범할 수 있는 범죄의 임의적 공범은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자, 네 번째에서 봅시다. 필요적 공범이죠?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천천히 와야 돼요. 갑이 어느 날 을한테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 수뢰죄라고 그래요. 얘 준 놈은 뇌물공여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받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공무원이
그냥 일반 열심히 묵묵하게 하는 사람인데 받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이 저 공무원 어떻게든지 내가 1,000만 원 매겨서 나의 그 사업의 인허가 처분받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1,000만 원을 드립니다. 1,000만 원 주는 거야. 얘는 받아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꼬드긴 겁니다. 드세요 괜찮습니다. 막 주니까 얘가 그냥 받아먹은 거예요. 받아먹었습니다. 얘가 꼬드긴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요? 억울해 뭐가 억울해요? 그렇다고 받아먹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수뢰자가 됩니다. 그럼 얘를 보세요. 얘를 뇌물 공여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얘를 저 뒤에 저 앞에 총칙상에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주고 얘가 받고 그랬는데 얘가 먼저 시작했단 말이죠. 내가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만약에 얘를 뇌물수수죄, 얘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한 수사관이 만약에 사실은 그랬거든요. 받아먹은 죄보다 이 준죄가 약간 덜 처벌되거든요. 근데 교사범은 똑같이 처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살인을 교사한 A가 갑이 을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은 살인 정범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범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걸 이 수사관이 캐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얘는 준놈인데 쟤랑 똑같이 처벌 받게 하고 싶어. 그래서 검사가 욕심을 부렸다 칩시다. 이렇게. 자, 얘가 드디어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얘는 뇌물 수뢰죄죠. 수수죄 정범이죠. 그럼 이제 검사가 너 공여죄가 아니라 너는 뇌물 수수죄 교사범이야 라면서 총칙상의 31조 규정을 적용해서 얘를 뇌물 공여죄가 아닌 뇌물 수수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니 입법자가 말입니다. 이런 유형은 형법 각칙에 여기에 129조 이하의 뇌물죄 쭉 써놨고 받아먹은 놈은 어떻게 처벌한다. 또 준 놈은 어떻게 처벌한다고 다 써있습니다. 여기에. 다 써있어요. 근데 각칙이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왜 총칙을 적용해서 도움이 조항을 적용받으려고 그러냐.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칙 개별 조항에서 다 해결이 된다면 총칙상의 도움이 조항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야 도와줘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야 인마 네가 여기서 알아서 다 하면 되지 뭘 도와달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얘는 준자지 않습니까? 준자기 때문에 얘는 얘 줄 때 처벌되는 법 조항이 다 있어요. 그 조항이 적용되면 되는 것이지. 왜 총칙상의 교사범이니 또 방조범이니 이런 걸 왜 적용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용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또 얘가 얘를 꼬드기겠다 칩시다. 얘는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얘가 야 내가 너 이런 거 잘해줄 테니까 1,000만 원 줄래? 그래서 네 그러셨어. 그 얘는 뇌물 공여죄고 이런 걸 뇌물 공여죄 교사범 저 총칙상의 공범기준 적용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적 공범이 있는 얘들은 저 총칙의 도움이 조항인 임의적 공범 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도 저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저거 이제 총칙상의 공범 규정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어렵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각각 사이에 갑은 공무상 비밀 누설 해줬고 이런 걸 수령했습니다. 그럼 얘 행위자인데 쟤는 범인이고 얘는 처벌 안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얘가 먼저 꼬드겼다 칩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 나 좀 주세요 꼬드겼어. 그래서 이 멍청한 놈이 줬어. 그럼 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되죠? 그럼 얘는 처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죄. 근데 수사관이 이름 나쁜 놈 아닙니까? 사세 꼬드겨서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관이 제 기소하는 건 당연하지만 얘까지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검사 얘를 왜 기소했습니까? 얘는 처벌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관님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117조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얘를 총칙상의 교사범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가 죄를 꼬드겼으니까 그 얘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교사범으로 총칙상의
도미 조항인 교사범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대법원 판사는 뭐라고 하니까 야 이것도 말이야 필요적 공범이잖아. 각 직종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 입법자는 말이야 이렇게 필요적 공범 중에서 비밀을 누설한 놈만 처벌하기로 했고 누설 받은 놈은 좀 괘씸하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했잖아. 각 측에 아예 얘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잖아. 그런데 왜 억지로 처벌하려고 총칙상에 도미 조항 교사범을 적용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필요적 공범의 내부 가담자 아닙니까? 갑을 탄 내부 가담자 아닙니까? 내부 가담자, 필요적 공범, 대항범이지 않습니까? 얘들은 입법자가 아예 여기서 세팅 다 했어. 얘는 이만큼 처벌하고, 얘는 이만큼 처벌하고, 이만큼 처벌하고, 얘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 다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각 측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총칙상의 도우미 규정 적용해서 임의적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내부 참가자 상호간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거.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얘가 얘를 꼬드겼다 칩시다. 교사했어. 교사. 얘는 내란죄 범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얘놈이 꼬드겼어. 야 우리 함께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얘 이런 애들은 내란죄가 되고 얘는 내란죄 교사우이 됩니까? 역시 얘들도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다 해결하는 것이지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내부 참가자끼리는 필요적 공범 내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지들끼리 가담에 따더라도 이 각칙 조항이나 특별형법 조항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지 총칙상의 공범 규정, 도우미 규정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끝난 걸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한 번만 다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로 들어갈 때 쉬우실 겁니다.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엔 누굴 그릴 거냐면 이제는 방금 전에는 가압을 그래서 내부 가담자 간에 서로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 안 된다는 걸 배웠죠. 자, 이제는 다른 사람 하나 썰 겁니다. A라는 사람 봅시다.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여기 가담합니다. 잘 보세요. 가담. 이거 중요합니다. 또는 여기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기 가담 안 씁니다. 갑이 뇌물을 받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우리도 뇌물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A라는 님이 갑에게 야 나랑 함께 뇌물을 받아먹을래? 갑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일 말이야 민원인 을이 갈 거야 너한테. 근데 걔가 돈이 무지 많은 사람이야. 걔한테 말해 네가 인허가 조건으로 2천만 원 받아. 그럼 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나눠 먹자. 헐 그러니까 얘가 그래? 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놈이 오니까 2천만 원 좀 해주지.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받았어. 그럼 얘는 뇌물죄 되죠? 얘는 공여죄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아까 살인죄 가담한 거랑 똑같이 뇌물죄 법조문에 129조 이하에 받아먹은 놈, 준 놈 처벌한 총이 있어 다. 그런데 이때 공동으로 받아먹은 놈을 어떻게 처벌한다? 각 측의 뇌물죄에 안 써 있어요. 또 얘가 얘를 꼬드겼다 칩니다. 공동으로 한 게 아니라 교사했어. 야, 너 받아먹어. 너만 받아먹고 나 주지 마. 너 받아먹어. 그래서 얘가 알았어. 얘한테 1,000만 원 받아서 챙겼어. 얘는 뇌물죄 정범이죠. 이럴 때 뇌물죄 법조문 이러한 정범을 교사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라고 뇌물죄 법조문에 없어요. 얘가 뇌물죄 받아먹을 때 얘가 도와줬어. 그런 경우도 처벌조항이 뇌물죄는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야, 너 처벌조항이 없다. 너 참 원조 없구나. 집에 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부 가담자라고 그래요. 얘를 외부 가담자. 얘를 외부 가담자라고 그러고 얘들끼리 내부 가담자라고 그래요. 외부 가담자를 아무리 필요적 공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한다? 조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야, 총론아, 총치가 혹시 이럴 때 외부에서 가담한 놈을 어떻게 처벌하는 도움이 조항 없냐? 그러니까 있잖아. 아까 왔었잖아 너. 가봐야지 이제. 봐봐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외부 가담자가 저리 가가지고 역시 이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뇌물죄에 공동으로 받았으면 얘는 각 측에 있는 129조 1항의 뇌물죄를 30조에 공동으로 가담에 따라서 얘를 뇌물죄 공동정 처벌하고, 얘가 얘를 꼬디겼으면, 교사했으면 얘는 129조 1항의 뇌물죄를 교사본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이때 얘는 예부가담자로서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방주했으면 129조 1항 이하의 뇌물죄를 도와줬으니까 그 조항을 저것을 매개체로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예부가담자는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잘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내부 가담자 상호간은 입법자가 필요적 공범으로서 그 법조문에 다 얘는 어떻게 처벌한다, 얘는 어떻게 처벌한다 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끼리 서로 꼬디겼다 도와줬다 해서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각 측에 있는 조합으로 해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총칙까지 갈 필요 없어. 적용 안 돼. 근데 A는 외부 가담자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한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외부 가담자가 요놈에게 또는 요놈에게 공동으로 가담했다, 교사를 했다, 방조 도와줬다 했을 때 이 조항의 각칙 또는 특별정법에 이렇게 공동, 교사, 방조 등으로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칙상의 도미 조항인 임의적 공범 조항을 적용해서 이를 처벌하면 된다는 거예요. 외부 가담자, 외부 가담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공무상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꼬드기는 거야. 야, 좀 나눠줘라. 그래서 얘가 나눠줬어. 받았어. 그럼 얘는 유죄, 얘는 무죄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누설한 놈에게 가담한 놈을 어떻게 처벌한다 안 쓰였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칙가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 공동, 교사, 방조, 간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저리 가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총칙으로 가서 적용해서 이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또는 간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부가담자는. 이럴 때는 예부가담자는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쉽죠? 다음 더 중요한 하나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아, 자꾸 더 중요한 거라고 해서 자꾸 부담줘서 미안합니다만, 자, A라는 자가 예대 가담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A라는 자가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형에 처벌되지 않는 자 있죠? 얘에게 가담했다 칩시다. 얘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야, 얘들아, 갑이 만약 비밀을 많이 가고 있거든. 너 달라 했마. 알았어. 주세, 줬어. 유죄, 무죄죠. 그런데 얘는 외부 가담자 아닙니까?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단순히 비밀을 수령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조문에 수령했는데 처벌되지 않는 놈을 꼬드긴 놈을 어떻게 처벌한다? 안 쓰였어 얘도. 그러니까 너 집에 가라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총책님, 총무님 혹시 이런 때 도와줄 법조문 있습니까? 도움이 좀 있습니까? 있어. 그럼 얘가 저리 가가지고 총칙상의 공범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랬어야죠. 여기서처럼 누설해주는 놈에게 가담해서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돼서 처벌되는 요놈과 비슷하게 얘도 총칙상의 공범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몇 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은 뭐라 했냐면, 야, 여기는 아니다. 왜냐? 잘 봐봐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형을 입법자가 규정하면서, 자, 행위자가 둘 다 있죠, 파트너. 근데 요놈은 처벌되고 요놈은 처벌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법자가 얘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벌하는 자에게 가담한 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그러니까 비밀을 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처벌되지 않는 놈에게 가담한 놈을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해서 처벌하면 그건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비록 외부 가담자라 하더라도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 중에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자는 역시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
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A도 V과 마찬가지로 야 집에 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A 여기 가담한 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 중에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경우 총치상의 공범위반 적용 안 됩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죠? 처벌되는 대항자에게 가담한 자는 총치상의 공범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데 여기서만큼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유형만큼은 대항범 중에 처벌되지 않는 자가 있을 때 그 자에게 가담한 자는 총치상의 공범규정 적용 안 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이 법적 의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게 몇 개 나옵니다. 시험도 이미 나왔습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자, A가 외부 가담자입니다. 얘가 얘들한테 야, 얘들아, 지금 군인들이야. 얘들아, 니들 내란죄 저질러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내란죄 저질렀다 칩시다. 그럼 A는 외부 가담자이지 내부 가담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아까 그럴 때 이 내부 가담자끼리는 총치상 공범위반 적용되지 않지만 이건 외부 가담자 아닙니까? 외부 가담자가 얘들 보고 야 내란죄 저질러라 하고 교사 또는 방조했죠? 그럼 얘는 여기 내란죄에는 교사 방조하는 놈을 처벌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 집에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 총치상의 공범위반 적용할 수 있냐? 이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저쪽 총칙에 관한 거요. 적용한다는 것. 외부 가담자는 말입니다. 필요적 공범에서 외부 가담자 처벌되는 놈에게 가담하는 자는 항상 총치상의 공범위반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단 하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험처럼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이 있는데 처벌되지 않는 자 있지 않습니까?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할 외부 가담자 총치상의 공범위반 적용하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요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협업, 총칙, 각칙 다 막내에서 필요적 공범이 뭐고 임의적 공범이 뭐고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서서히 배울 텐데 필요적 공범은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임의적 공범에 관련해서 쭉 나오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적 공범의 경우는 각칙에 있고 특별형법에 있기 때문에 총칙에서는 안 다를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총칙에서 다릅니다. 좀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 다음 강좌 때 쫙 하고 각칙 가서는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비중이 절대를 차지한다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쭉 훑어볼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게 한 50분 강의가 됐는데 실제 강의실에서는 40분 내지 45분 걸립니다만 여기서는 이걸 왔다 갔다 하느냐고 5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더 자세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강의실보다 우리 강의실에서 지금 영상으로 촬영한 이게 더 자세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문음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 그림 머릿속에 그림을 쫙 그려드리기 위해서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면서 서서히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